단돈 10,000원이 없어서 혹은 당장 병원비 몇 푼이 없어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요즘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게 되지 않나요?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나에게는 설마 저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라에서 일단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따져보는 그런 제도가 실제로 있다면 어떨까요? 믿어지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하거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하며 고개부터 가로저으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정작 당신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큰 병을 얻어 산더미처럼 불어난 병원비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은요? 불이 나서 혹은 홍수가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에 놓이신 분은 없으신가요? 나만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제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어. 이런 생각에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 저는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쭙고 싶어요. 정말로 모든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평생을 동네 어르신들, 어려운 이웃들의 하소연을 듣고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드리고자 복직과 공무원으로 살아온 박희망이라고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도움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홀로 힘겹게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에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허황된 꿈이나 일확천금의 비법을 알려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꺼져가는 삶의 불씨를 되살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기회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어요.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터널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할 무거운 고민으로 밤새 뒤척이는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제가 감히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막막함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라도 밝혀드리고 싶은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신다면 당장 오늘 내일의 쌀 걱정, 밀린 공과금 걱정,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 걱정, 우리 아이들 학용품 하나 사주지 못하는 미안함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제대로 숨 쉴 구멍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그저 막연한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텅 빈 지갑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조건이 맞는 국민 누구에게나 주는 긴급 생존 자금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던 그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 제도의 모든 복잡한 규정과 세세한 내용을 지금 당장 다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머리 아프게 서류를 뒤지고 법 조항을 공부하시라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으니까요. 아, 나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려 볼 곳이 분명히 있구나. 바로 이 사실 하나만큼은 오늘 제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니까요. 조금 전 제 이야기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텐데 그 희망의 첫걸음은 바로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돼요. 많은 분들이 에이, 나라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랑은 상관없을 거야 하고 미리 선을 그어버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품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안아드리고 있어요. 혹시 이런 일로도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던 당신의 위기 상황이 지원 대상일 수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나라에서 신경 써준다고 하고 놀라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한 집안의 기둥과도 같은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거나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어요. 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 당장 다음 달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또 주소득자는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심하게 다쳐서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간단한 문제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옮겨 붙어서 우리 집까지 피해를 보았다면 이런 경우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예요. 그렇습니다. 화재나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집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봐서 살 길이 막막해진 경우도 당연히 포함돼요. 심지어 내가 운영하던 가게나 공장에 불이 나거나 갑자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즉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끊겨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뿐만이 아니에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한부모 가정도 포함돼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겨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힘겹게 나야 하는 상황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고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나와 사회로 복귀했지만 당장 머물 곳도 먹고 살 길도 막막한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 드려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처럼 법으로 정한 특정 피해를 입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까지도 이 제도가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위기 상황을 포괄하고 있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과연 해당될까? 하고 혼자서 소갈이하며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 문을 두드려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상황이랑 비슷한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절반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신 거나 다름없어요. 물론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든 분이 즉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아, 이런 상황도 나라에서 도와주는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테고요. 하지만 이 제도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보니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바로 소득과 재산 기준인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단 하나의 숫자 때문에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우리 집 소득과 재산,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정확한 기준을 제가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혹시 나도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는 아쉽지만 이번에는 어렵겠구나 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실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시려면 우리 집 식구 수에 따른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이 기준 중위소득의 75%라는 것은 중간보다는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약 179만 4,010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어르신 부부와 자녀 두 분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457만 3천원 이하여야 이 기준을 통과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은 재산 기준이에요. 소득이 낮더라도 살고 계신 집이나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이 너무 많으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재산 기준은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 재산이 2억 4,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중간 크기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1억 5,200만 원 이하,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억 3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재산에는 주택, 아파트, 땅, 건축물 등이 포함되고 자동차도 가격에 따라 재산으로 계산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기준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은행 예금이나 적금, 주식 같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 이 또한 가구 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839만 2천원까지 괜찮고, 만약 주거 지원을 받으시려면 약 1,039만 2천원까지도 가능해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 즉 생활준비금이라는 것을 빼고 나서 약 1,209만 7천원 이하여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어르신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상식 퀴즈 하나 내보겠어요. 만약 우리 집 월 소득은 기준보다 훨씬 낮은데 오래전에 사둔 땅이 있어서 재산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다예요.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득, 일반 재산, 그리고 금융 재산,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어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이렇게 소득과 재산 기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어휴,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네 하고 실망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이 기준들은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먼저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만약 이 모든 기준을 통과했다면 과연 어떤 도움을,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그 내용, 실제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숨통이 트이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시면 이 정도면 정말 힘든 시기를 넘기는데 큰 버팀목이 되겠구나 하고 안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고 밀린 공과금 때문에 가슴 졸이셨던 분들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혹시 A 나라에서 주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 하고 미리부터 기대치를 낮추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매달 최대 187만 원의 생계비를 6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떠세요?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금과 횟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원은 바로 생계 지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식료품비, 의복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매달 약 73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자녀분들과 함께 사시는 4인 가구라면 매달 약 187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 생계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최대 6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당장의 끼니 걱정이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대한 부담은 한시름 덜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적어도 굶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의료 지원이 있어요.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비 걱정이 가장 크지 않나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 그러실 텐데요. 이럴 때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최대 2번까지 지원해 드려요.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병원 문턱에서 좌절하는 일은 없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 중 하나거든요. 주거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죠. 당장 살 곳이 막막한 분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마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큰 도시에 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6만 원 정도를, 길게는 최대 12번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월세 부담을 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어르신들이나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들 중 아이들, 학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교육 지원을 통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나 학용품비 등을 학교 급별로 차등하여 최대 2번에서 4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 공부 걱정까지 덜어드리려는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겨울철 추위도 걱정이에요. 특히 기름 보일러나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난방비 부담이 크실 텐데 연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추운 기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최대 6번까지 난방비를 지원해 드려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예요. 이 밖에도 아이를 낳았을 때 드리는 해산비로 70만 원, 안타깝게도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드리는 장제비로 80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이 밀렸을 때 최대 50만 원까지 한 번 지원해 드리는 전기요금 지원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죠? 혹시라도 이러한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시거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 같은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금액을 알고 나니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 정도면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마음이 조금은 놓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든든한 지원을 받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혹시 그림의 떡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 걱정을 덜어드릴 내용을 준비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기가 너무 힘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마찬가지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들께 복잡한 서류와 긴 기다림을 요구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긴급 지원이라고 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 일단 먼저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지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나중에 한다는 뜻이에요. 서류 준비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셨나요? 긴급복지는 일단 먼저 지원하니 지금 바로 도움의 손길을 잡으세요. 당장 오늘 내일 먹을 것이 없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분에게 서류 다 챙겨오세요. 심사하는데 한두 달 걸립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의 긴급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혹시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거야 하고 미리 걱정하셨던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그 손을 편안히 내리셔도 좋아요. 이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전화 한 통이에요. 국번 없이 그냥 129번 보건복지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돼요. 이 번호는 외우기도 쉽죠? 129, 129. 이렇게 전화하셔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신지, 도움이 왜 필요하신지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전화가 좀 불편하시거나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살고 계신 곳의 시청, 군청, 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곳에 가시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청 절차를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끙끙 앓거나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신청이 접수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도움이 시급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걸 현장 확인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주 신속하게 지원이 결정되고 실제적인 도움, 예를 들어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지급되어 선지원 후조사 원칙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맞는지 다른 법으로 이미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는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나는 서류 같은 거 잘 몰라, 절차가 복잡할 거야 하는 생각에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당장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아도 용기를 내어 손을 뻗으면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죠. 위기의 순간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이처럼 빠르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도움을 받으면 그걸로 끝일까? 혹시라도 살다 보면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떡하지? 하는 걱정 말이에요. 맞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이 긴급 지원은 언제까지 그리고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앞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한번 지원받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지원의 조건과 필수 원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삶의 두 번째, 세 번째 안전망이 되어 드릴 수도 있거든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재지원, 즉 다시 지원받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번 도움받았으니 이제 끝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긴급복지 지원은 기본적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단기간에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으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만약 예전에 지원받았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다시 어려워지셨다면 예를 들어 질병으로 지원을 받았다가 1년 뒤에 같은 질병이 재발해서 또다시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라면 마지막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다른 이유로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사업 실패로 생계 지원을 받았는데 6개월 뒤에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잃었다면 이때는 마지막 지원일로부터 6개월만 지나도 다시 긴급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생겨요. 즉, 동일한 어려움이 반복될 때는 1년, 전혀 다른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6개월이라는 기준을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 또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래요. 그러니 한번 지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단기 지원의 원칙이에요. 이 제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둘째는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이에요. 급한 상황을 먼저 해결하고 사후에 조사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셋째는 중복 지원 금지의 원칙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만약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똑같은 내용의 지원,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비를 받고 계신다면 긴급복지 생계비는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의료비가 필요하다면 긴급복지 의료비는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즉,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이에요.
긴급 지원은 개인에게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가구 전체에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런 원칙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지원을 신청하시거나 받으실 때 오해가 생기거나 당황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재지원 조건과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까지 모두 살펴보았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규정들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 제도를 떠올리고 용기를 내어 문의해 보시는 거예요.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을 두드리는 어르신들의 작은 용기예요. 그 용기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몰라요.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평생 복지과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어려운 이웃들이 적어도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은 없게 하자. 바로 그것이었어요. 삶이라는 것이 참 녹록지가 않아서 예기치 못한 시련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건강했던 몸이 하루아침에 아프기도 하고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죠. 그럴 때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이기 쉬워요. 나는 이제 끝이야. 아무런 희망도 없어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길게 설명해 드린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기억해 주세요. 이 제도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분들을 위해 존재해요.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또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문을 두드려 볼 곳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될까? 하는 미안함이나 남들에게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러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시혜나 동정이 아니에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약속이거든요. 부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어르신들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국번 없이 129번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꼭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런 도움이 절실한 이웃이 있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좀 알려주세요. 어르신들의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에서 건져 올리는 기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쪼록 우리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워요.